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구마다 대진표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하면서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과의 맞대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동탄 신도시가 있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계양말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른바 명룡대전으로 불리는 대선 주자급 간의 대결로 이번 총선 최고 관심 지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서울 동작을엔 경찰국 신설에 맞섰던 유삼영 전 총경이 전략 공천을 받아 경쟁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동탄 이 신도시에 해당하는 경기 화성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지역구로 대구와 수도권 등을 놓고 고심해왔던 이 대표는 동탄 신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 미래 공약을 펼치기 좋은 공간이라며 출마 의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모여있는 그 화성벨트에 같이 모여서 젊은 메시지 내고 민주당은 인재 영입한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을 화성을에 공천했고 아직 국민의힘 후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민의힘에선 김희곤, 임병헌, 김병욱 의원까지 영남권 현역 의원 3명이 한꺼번에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김해갑으로 지역구 변경을 원했던 오선의 김영선 의원은 아예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연아 전 의원은 단수 공천이 취소됐고 고향 정에는 3선을 역임한 김용태 전 의원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고양시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전략적으로 약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어프로치 해가지고 고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당시 대통령실 국방분야 보고라인에 있었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경북 영주 영양 봉화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대부분 단수 공천을 받은 가운데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가 결국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하위 평가를 통보받거나 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이탈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5선 조정식 사무총장을 시흥을에 단수 공천하면서 당 지도부는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단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심사 평가를 받았고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친이재명계 김성환 의원도 서울 노원을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간 갈등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친문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 결정은 밤 늦게까지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께서는 홍영표 의원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없으셨나요?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갈등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인 이계호 의원의 경선이 필요하다는 재심의 결정만 기각돼 결국 단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총선 승리 과제도 내던졌다며 내 맘대로 사천이라고 비판했고 임종석 전 실장도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며 거취 결단을 시사했습니다. 마포갑 컷오프에 반발한 노웅래 의원은 9일 만에 단식 농성을 멈췄지만 하위 10% 통보에 탈당한 5선 서른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며 민주연합을 꾸린 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는 민주세력 결집 확장을 위해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국민의힘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공천 배제에 반발해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장일 전 위원장은 오늘 오후 5시 반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경찰이 즉각 진화에 나서 상체에 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노원 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장 전 위원장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3명의 경선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의사단체가 내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제 경찰이 의사협회와 일부 간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센데요. 정부는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의사 전체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의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 이후 분노한 의사들의 참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거랑 13명 우리 전공 후배들한테 내려보낸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화가 났어요. 이에 정부는 이례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불법 집단 행동의 주도자, 가담 정도를 확인하려는 것이지 의사협회를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지부는 세계의사회, WMA가 낸 비판적인 입장문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의료계 혼란을 낳았다며 강압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며 정부 조치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 진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미루고 중증, 응급 환자만 받은 서울의 대형 병원은 오히려 한산했고 2차 병원은 분주했습니다. 다리가 금 같거든요. 그냥 이제 집안에서 돌아다니시다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넘어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응급실에서 받아주려나 걱정은 많이 했죠. 다음 주 계약이 종료된 전임의들마저 추가로 이탈할 조짐이 보이자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호소문을 내고 정부의 강압적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언제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광명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혼자 살던 40대 여성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집은 온통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타고 남은 집기들은 집안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광명시의 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무실 때 그래서 문 두드리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분이 올라와서 두드리고 그래서.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는데 24제곱미터 크기의 안방과 거실 등이 모두 탔습니다. 불이 난 집에 혼자 살던 40대 여성은 거실 화장실 안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건물은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4시쯤엔 전남 장성군 장성읍의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9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함께 살던 90대 남편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새하얗게 눈이 깔린 도로 위에서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회전합니다. 곧이어 뒤따르던 버스가 도로 중앙 화단으로 돌진합니다. 오전 10시 반쯤 빙판길이 된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다중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버스 안엔 승객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를 수습하는 1시간 동안 인근 도로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어제 오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50대 선원이 30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또 다른 실종자인 선장을 찾기 위해 뒤집혀 떠있는 어선 안을 3차례에 걸쳐 수색했지만 선장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가자 지구에 굶주린 주민들이 구호품 트럭에 몰려들었다가 100여 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친 참사의 진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했다는 증언이 잇따랐지만 이스라엘은 대부분 압사한 거라며 부인해 왔는데요. 현지에 파견된 유엔 조사팀은 부상자 상당수가 총상을 입은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홍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 병상에서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구호 트럭에 몰려들었다가 다친 환자들인데 이들은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بدأت الدبابة والقوات طردته فتصوبت في طيران في ظهري. رايح انا اجيب كيس طحين طعم اهلي، احنا ميتين من الجوع، ما فيش حاجه موفرنا ولا عندنا اكل ولا كل شيء. خش علينا طخوا علينا جزايف.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참사로 최소 115명이 숨졌고 75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경고 사격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대부분이 압사하거나 트럭에 치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의 한 병원장은 시설로 옮겨진 부상자 176명 가운데 142명이 총상을 입었다며 80% 이상이 총을 맞았다고 AP통신에 밝혔습니다. 현지를 찾은 UN 대표단도 부상자의 상당수가 총상을 입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구호품 공급을 위해 즉각 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공중을 통한 구호품 투하에 곧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가자를 우크라이나로 잘못 언급하는 말실수를 빚기도 했습니다. In the coming days, we're going to join with our friends in Jordan and others in providing airdrops of additional food and supplies into Ukraine.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구호트럭 참사도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올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한국과 필리핀 양국 간의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와 과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선 벌써 한국행을 희망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년간 쿠웨이트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하다 2021년 필리핀으로 돌아온 아나 제인 씨. 한 달 전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하겠다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나 제인 씨 Pangilinan입니다. 31입니다. 침대맡엔 한국어 학습지를 붙이고 베개 아래엔 연습장을 깔아뒀습니다. 한국행을 위한 돼지 저금통도 있습니다. 아자. 제인 씨가 한국행을 원하는 이유는 지방에 사는 어머니의 당뇨 치료와 딸의 학교 생활을 위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해서입니다. I pay credits, too much credit, ma'am. People there are very lovely. They are caring, like they are bowing there. 안녕하세요, like that. 평일엔 아침 일찍부터 인력사무소에다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퇴근하면서도 주말엔 1시간을 달려 한국어 학원에 갑니다. I'm thinking that it's hard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If someone choose me, why not? I will give time for this. 마닐라의 또 다른 한국어 학원. 이곳에서는 매일 오전 한국에서 일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 열립니다. 아침 8시부터 이렇게 학생 약 40명이 모여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29살 클라벨 씨도 딸을 위해 한국행을 결심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벨 씨가 공부하는 동안은 남편이 아기를 봅니다. Hi, this is Primrose. 클라벨 씨가 집으로 돌아오면 필리핀의 대중교통, 지프니 운전사로 일하는 남편이 출근합니다. But I cannot give him a better future if I cannot go to South Korea because I'm still confident because. 하지만 이들도 한국에 가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양국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봄 전문가에 준하는 자격으로 가사관리사를 채용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조차 현지에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협의만 마치면 이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뽑으면 돼 즉시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대상자 선발부터 국내 희망가정 접수까지 계획대로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술이 미뤄지고 치료가 지연되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의사 파업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를 입은 환자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냈던 소송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았던 경우를 김상훈 기자가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지난 2000년 의사 파업 당시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던 3살 아이는 5시간 넘게 응급실에 머무르면서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뒤늦게 2시간 거리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장폐쇄증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아이 부모는 이듬해 전원을 늦게 한 병원에 소송을 냈고 6년여 만에 법원은 8,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파업으로 수술을 할 수 없었다면 신속하게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옮겼어야 했다며 뒤늦게 의사 동행도 없이 먼 병원에 옮겨 수술 적기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2000년 의사 파업 때 복부 조영술을 받다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환자에 대해서 법원은 병원의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업 상황에서 의료진이 조영술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일부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이 악화되거나 환자가 사망하게 된 과정에 병원의 구체적 과실이 확인돼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어려웠다. 그런 사정만 가지고는 책임 인정이 어려울 것 같고 구체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지. 애초에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환자의 경우 병원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 의료진 파업으로 암 수술이 당일 취소된 환자에게 병원이 위로금 1,000만 원을 준 적이 있지만 이번엔 병원들이 미리 환자들에게 수술 연기를 통보하는 형식을 갖췄습니다. 병원은 환자에게 배상한 돈을 과실이 있는 의료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이미 환자를 보지 않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인공지능, AI를 구성하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시장을 둘러싸고 전 세계 기업과 국가들의 선점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기회와 위기의 양면을 이성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56년 나이지리아의 한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라는 간단한 지시를 입력했을 때 인공지능이 그려낸 영상입니다. 원하는 화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지시문이 구체적일수록 AI가 내놓는 화면도 정교해집니다. 1년여 전 챗GPT 등장에 자극을 받은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의 쓰임새를 새로 찾으면서 인공지능용 데이터 센터의 최적인 반도체 GPU 시장을 독점한 엔비디아는 매출 이익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주가도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애플,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마저 돈을 들고 기다리게 할 만큼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겠다고 나설 정도입니다. 5년 안에 800조 원 규모로 예측되는 생성형 AI 반도체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기회입니다. 이미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설계한 인공지능용 반도체 보드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탄대로가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같은 첨단 전자제품의 경우 미국이 설계한 제품을 동아시아에서 조립해 세계 시장에 파는 국제 분업 체제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반도체 제조는 대만과 우리 기업들 차지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 일본 업체들이 한동안 손을 뗐던 핵심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 제조 기술이 앞서지만 새 경쟁자의 등장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마모토 같은 경우도 보면 TSMC가 들어서 공장을 완성하는데 약 20개월에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생태계의 주도권을 누가 먼저 주느냐의 속도전이기 때문에 그 속도전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뒤져서는 안 되겠다. 일본이 대만 기업의 일본 공장 건설에만 10조 원을 보조할 만큼 적극적이고 미국도 반도체 산업 지원금 660조 원을 미국 기업부터 우선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짜여지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반도체 기업들의 생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올 들어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는 유독 여성 감독들의 데뷔작이 많습니다. 소재와 장르는 모두 다르지만 소외된 사람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주말에 만나는 문화인톡, 임소정 기자가 감독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땅이 어떤 지옥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내겠다는 다짐 하나를 깨까지 왔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은 소망 하나로 목숨 걸고 찾아온 이국의 땅. 기약 없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지기만을 기다리는 탈북민에겐 매일이 막막함의 연속입니다. 장편소설 로기완을 만났다를 각색 재창작한 영화 로기완. 소외된 이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는 평가를 받는 김희진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이제 영화로 각색이 되면서는 굉장히 주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인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음지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뒷면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OTT 시리즈 살인자 오난감의 극본가로도 입소문을 탄 김다민 감독은 11살 초등학생 동춘의 시선에 주목했습니다. 월수금은 수학, 영어, 파목은 논술, KM. 도대체 이걸 왜 하라는 거야? 속 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하던 아이가 막걸리에게 답을 묻는다는 기발한 상상력의 현실 SF물입니다. 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질문이 많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 많은 질문만큼 제대로 된 대답을 또 못 듣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하니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반격 실화를 유쾌하게 담아낸 시민 덕키까지.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걸 저 진심이 좀 잘 전달됐으면 하는. 우리 사회가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성 감독들의 데뷔작. 최근에는 여성 감독들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기존 작품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다양한 상황의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소재나 서사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담아낼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아침마다 자녀들 학교 보내는 일 만만치 않으시죠? 특히 중고등학교가 집에서 멀면 교통이 불편한 경우도 많은데요. 한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학교와 학교를 잇는 순환형 통학버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반응은 어떨까요? 김천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 예쁘게 단장한 버스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새학기부터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일대를 누비게 될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입니다. 등하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에도 번번이 현행 운수사업법의 벽에 부딪혔던 시가 경기도 교육청과 머리를 맞댄 결과물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그다음에 파주시 교육지원청, 경기도의회, 파주시가 한 1년여 준비해서 이 부분들을 다 해소하고 파주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업무 범위와 기간을 한정해 운송 면허를 부여하는 한정 면허 방식을 채택했는데 운정 신도시 내 18개 중고등학교 16,000여 명의 학생들이 등하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버스 10대가 2개 노선으로 나뉘어 매일 등하교길을 책임집니다.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만 내면 다른 연계 교통수단과 환승까지 가능한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가 큽니다. 일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가면 원거리로 가게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기대가 아주 큽니다. 학교를 좀 더 규칙적으로 제 시간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좀 바라는 점은 야자가 10시에 끝나는데 그래서 10시까지 운행할 수 있는 버스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주시는 올 한 해 시범 운용 기간을 거쳐 구도심 등 다른 지역까지 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유튜브 같은 SNS를 이용한 북한의 체제 선전 방식이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 러시아 여성이 북한에서의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다는데요. 어떤 의도인지 통일전망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6만 명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한 빅토리아라는 이름의 러시아 여성 SNS입니다.
Метро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Какое оно? Вы много раз спрашивали меня,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я покажу вам его изнутри. 이 여성은 지난해 말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북한에서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 관광지인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거나 각종 식료품을 소개하고 북한의 한 대형 쇼핑몰 방문 영상도 공유했습니다. Они катались с горок, прыгали на батутах, ели сладкую вату, в общем, мило проводили время со своими семьями. 빅토리아는 지난주 한 팔로워가 북한으로 언제 이사했냐고 묻자 3개월 전이라고 밝혔지만 이사를 한 이유나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언젠가는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여성이 북한이 대외 선전을 위해 고용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좀 촬영할 때 통제가 되는 방식이라던가 누군가가 촬영을 해주고 전반적인 그런 그 콘텐츠 자체가 북한의 주요 관광지들 그리고 소개하는 영상들로만 좀 구성됐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당국의 개입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은하나 송이, 유미 등의 유튜버들을 내세워 체제 선전에 나섰지만 사상성 등을 이유로 계정이 번번이 차단됐습니다. All I know is it was blocked in violation of Google policy. 그런 만큼 아예 외국인을 등장시켜 그런 논란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또한 자국민이 출연하는 영상이 선전용으로 연출됐다는 평가가 팽배해지면서 외국인의 시선으로 일상을 전하며 콘텐츠의 신뢰도를 높이려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북한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상성을 참신하고 새롭게 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와 함께 SNS를 이용한 북한의 선전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변화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북한 당국의 전략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인 거죠. 트렌디한 마케팅 효과까지도 이제는 수용을 해서 어느 정도 전략에 좀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이달 중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으로 올 시즌 서울 유니폼을 입은 링가드가 만원 관중 앞에서 K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존재감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링가드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예매 2분 30초 만에 7,800여 좌석이 매진된 가운데 링가드를 보기 위해 몰려든 관중으로 경기장도 일찌감치 북적였습니다. 몸을 풀기 위해 그라운드에 들어선 것만으로도 서울 팬들은 들썩였고 관중석에는 링가드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깃발까지 등장했습니다.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 벤치에서 대기한 링가드는 0대1로 뒤진 후반 31분 마침내 경기장을 밟았습니다. 곧바로 왼발 중거리 슛을 시도한 링가드는 후반 39분 정확한 크로스를 일류첸코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경기 막판 거친 태클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링가드에 쏠린 관심과 달리 경기는 광주가 주도했습니다. 선취골이 말 그대로 예술이었습니다. 모범적인 빌드업과 유기적인 패스를 거친 뒤 이희균이 무회전 중거리 슛으로 기어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에도 엄기성의 중거리 슛으로 기세를 이어간 광주는 종료 직전 가브리엘의 쐐기골을 더해 2대0 완승으로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오신 상황에서 이긴 거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좀 지키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수원FC 김은중 감독은 종료 직전 터진 이승우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데뷔전에서 승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한화 류현진 선수는 타자를 상대하는 라이브 피칭을 처음 소화했는데요. 개막전 출전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오키나와 현지에서 이명로 기자입니다. 비로 하루 미뤄진 류현진의 첫 라이브 피칭. 주전 포수 최재용과 처음 호흡을 맞추는 자리에 최원호 감독의 눈빛도 진지해졌습니다. 초반엔 이상혁을 마치는 예상 밖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괜찮아? 몸쪽에 던지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고 밥이 문제겠습니까?
이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65개의 공을 던지면서 최고 구속은 139km가 찍혔고 배트가 2차례 부러질 만큼 구위도 느껴졌습니다. 류현진의 위험을 직접 확인한 선수들은 서로 후일담을 공유하며 감탄했습니다. 류현진 자신도 개막전 등판을 자신했습니다. 제가 던질 수 있는 상태로 열심히 던졌습니다. 100%를 던졌습니다.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그래도 계속 올려놨기 때문에. 순조롭게 몸 상태를 끌어올린 류현진은 모레 귀국해 실전 등판 준비에 돌입합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는 또 안타를 기록했는데요. 아버지 이종범 코치와 의미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이정후. 오늘도 간결한 타격으로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3타수 1안타로 3경기 연속 안타. 시범 경기 타율 4할 4푼 4리입니다. 경기 전에 주목받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상대팀 텍사스 구단에서 연수 중인 아버지 이종범 코치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아들의 연속 안타를 직관한 이종범 코치, 많이 뿌듯하겠죠? 프로농구 선두 DB가 4연승을 달렸습니다. 김종규가 경기 막판 블록슛으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첫 주말에도 눈비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네요.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시면요.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에 눈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눈과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호남 지방은 낮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을 보시면 강원도와 충북 지역에 1에서 5cm, 경기 동부와 경북 북부에 1에서 3cm 남짓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은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또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눈발이 굵어지겠고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8도, 대구 13도로 예년 이맘때 초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만 차츰 미세먼지가 들어오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오후부터는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눈과 비구름이 물러가겠고 바람도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영하 1도 등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한낮의 기온도 서울이 8도, 대전 11도, 부산 12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남쪽부터 다시 비구름이 들어오겠고요. 경칩인 화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또 비나 눈이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